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인칭 단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키의 소설도 좋아하지만 에세이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작품이 그렇습니다. 소설이지만 어딘지 에세이 같거든요. 왜 그런 건지 생각해보니 소설 속의 주인공이 모두 나입니다. 1인칭 화자 시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루키 본인의 이야기를 글 속에 녹여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걸 자전적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놔서 정말로 하루키가 겪었던 일인지 아니면 일부만 모티브 삼아서 허구의 글을 써낸 건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소설 속에서 하루키가 좋아하는 재즈나 클래식을 설명하거나 이성과 있었던 일을 읽다 보면 그의 일기를 엿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설과 에세이 그리고 일기를 넘나드는 그의 새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번 작품에는 모두 8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있고 제목만 읽어도 재밌습니다. 마치 타이틀곡이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음반처럼 표제적인 1인칭 단수가 가장 끝에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평범한 삶을 살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데요.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줄거리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과 감상평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돌베개입니다. 문학을 전공한 주인공이 대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나지 않죠. 하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데 그녀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별 생각 없이 그녀를 자취집에 데려갔고 두 사람은 특별한 감정 없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며 그녀는 자신이 단카를 짓는다고 뜬금없이 말합니다. 단카는 일본의 짧은 시 같은 건데요. 주인공이 단카를 듣고 싶다고 하자 가집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죠. 일주일 후 돌베개라는 제목의 가집이 도착하는데요. 별 기대 없이 펼쳐본 주인공은 몇 편의 단카에 마음이 끌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글이 죽음의 이미지를 쫓아가고 있음을 읽어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당시 19살이었던 주인공의 정서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그때 제가 떠오르며 공감이 되더라고요. 19살 무렵의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당연히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도 기쁨이나 슬픔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다고 내 딴은 생각했었다. 다만 기쁨과 슬픔 사이에 있는 수많은 현상을 그것들의 위치관계를 아직 잘 분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종종 나를 몹시 불안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누구나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 여겼던 감정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시간이 흐른 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작품은 크림입니다. 주인공이 18살 재수생이었을 때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그해 10월 초 한 여자애에게서 피아노 연주회 초대장을 받습니다. 주인공과 그녀는 우연히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닌 사이일 뿐입니다. 함께 연탄 연주를 하긴 했지만 그다지 호흡이 맞진 않았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날아온 초대장에 주인공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피아노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연주회 장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착한 건물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죠. 뭔가 착각한 건지 초대장을 확인했는데 표시되어 있는 장소가 맞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에게 속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행동에 원한을 살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회상하죠. 그러는 사이 스트레스성 과호흡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한 노인이 서서 불쑥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원이라는 말을 건넵니다.
주인공이 원이요? 하고 되묻자 노인은 중심이 여러 개, 아니 무수히 있으면서 둘레를 갖지 않는 원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 원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다고 주인공이 말하자 노인은 학교에선 중요한 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치고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 그 간단치 않은 일을 이루어내고 나면 그것이 고스란히 인생의 크림이 되거든. 프랑스어로 크렘 드 라 크렘이란 말이 있는데 크림 중에 크림, 최고로 좋은 것이란 뜻이야. 나머지는 죄다 하찮고 시시할 뿐이지.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주인공이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동생이 자기 같았으면 일의 진상을 알고 싶을 것 같고 무척 신경 쓰였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때 주인공이 남긴 문장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도 물론 그때는 무척 신경 쓰였어. 대체 무슨 일인지 곱씹어봤지. 상처도 받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멀찌감치 물러나 바라보니 전부 아무래도 상관없는 시시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인생의 크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미스터리한 노인이 해준 말 덕분에 주인공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더 여유로워진 것 같죠. 우리도 가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크림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고 하찮고 시시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찰리 파커 플레이스 보사노바입니다. 찰리 파커 플레이스 보사노바라는 음반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대학생일 때 찰리 파커가 살아있었더라면 보사노바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연주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쓴 가상의 비평글 제목이죠. 한 대학교 문예지 편집장이 그게 실제하는 음반인 줄 알고 주인공의 글을 채택했고 잡지가 발매되자 적지 않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찰리 파커의 팬들이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주인공의 글을 읽고 음반을 사려고 레코드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로부터 15년 후 그 글은 생각지 못한 형태로 주인공에게 되돌아오는데요. 일 때문에 뉴욕에 머물던 주인공이 중고 레코드 가게에 들어가서 찰리 파커 플레이스 보사노바라는 타이틀의 레코드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레코드에는 $35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어찌할지 고민하다 결국 사지 않고 가게를 나오죠. 이튿날 다시 한번 레코드 가게에 가서 그 레코드를 사려고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레코드 주인도 그런 레코드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찰리 파커가 꿈에 나오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다소 황당한 소설 마지막 부분에 찰리 파커가 주인공이 꿈에 나와서 해준 말이 인상적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완만한 것이기도 해. 자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프레즈와 마찬가지야.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시에 한없이 잡아내릴 수 있지. 시간이란 관념은 그곳에서 사라지고 없어. 그런 의미로 보면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실제로 맞는 진짜 죽음은 철저하게 무거워. 그전까지 존재했던 것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져버리지.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까지의 시간을 하나의 프레즈로 본다는 시각이 참신하더라고요. 프레즈의 길이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길고 짧은 것처럼요.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 작품은 We the Beatles입니다. 이 소설은 비틀즈의 노래와 비틀즈의 LP판을 소중하게 안고 있던 여자아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비틀즈의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던 시절 주인공은 학교 복도에서 이름 모를 여학생과 마주치다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귓속에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그 근사한 소녀와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그 후로 몇 명의 여자를 만나지만 그때의 감각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고백하죠. 그중 학창시절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는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질투심이 엄청 많아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부분이 그저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소설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몇 안 되는 대화이기도 하고 이 소설을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결말을 암시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약속한 어느 일요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는 없고 그녀의 친오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빠로 봐도 될 거예요. 오빠는 주인공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라며 이런저런 말을 건넵니다. 나중엔 아침을 먹었냐면서 토스트와 커피도 권하는데요. 주인공은 괜찮다고 하며 어색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현대국어 교과서를 꺼내 읽습니다. 이때 오빠가 뭐 읽어? 라고 물어보며 자신에게 좀 읽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주인공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톱니바퀴를 낭독하게 되죠. 그중 마지막 문장이 소설에 나오는데요. 누구 내가 잠든 사이 가만히 목을 졸라 죽여줄 사람은 없는가? 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아쿠타가와는 자살을 했죠. 이 구절이 왜 소설에 배치되어 있어야만 했는지 소설의 결말을 읽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여자친구는 못 만난 채 집에 돌아갔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여자친구와 주인공은 헤어집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에 길거리에서 주인공과 오빠가 우연히 마주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틀스 LP판을 안고 있던 소녀를 회상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이 작품은 1인칭 단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뒤섞여 있으면서 반전과 암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소설의 첫 부분에 한때 소녀였던 이들이 나이를 먹어버린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는 까닭은 아마도 내가 소년 시절 품었던 꿈 같은 것이 이제 효력을 잃었음을 새삼 인정해야 해서일 것이다. 꿈이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제 생명이 소멸하는 것보다 슬픈 일인지도 모른다. 라는 주인공의 독백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도 매일 제 모습을 스스로 보기 때문에 제가 늙는다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체감하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노화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더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섯 번째 작품은 야쿠르트 스왈로스 시집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하루키의 일기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팬이라는 고백까지 하거든요. 어쩌면 나라는 인간의 간결한 전기 비슷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소설에 나와요. 그가 야구를 애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외야의 천연잔디가 시야에 뛰어들면 그 선명한 초록바다를 느닷없이 마주하면 소년인 나의 가슴은 소리나게 떨렸다. 마치 한 무리의 씩씩한 난쟁이들이 내 조그만 갈비뼈 안에서 번지점프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루키가 언어를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걸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죠. 그가 응원하는 팀은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졌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여겨지도록 내 몸을 서서히 길들여 갔다는 소리다. 잠수부가 오랫동안 주의 깊게 수압에 몸을 길들이듯이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쪽이 훨씬 좋지만 승패에 따라 시간의 가치나 무게가 달라지진 않죠. 시간은 언제까지나 똑같으니까요. 시간과 타협해서 멋진 기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사육지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이나 에세이에는 그가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조금 독특합니다. 첫 문장이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로 시작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굳이 난폭한 어휘를 사용한 이유는
그 편이 그녀라는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정말 하루키가 만났던 인물인지 F라는 가명을 쓰고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F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요. 연주회에 갔다가 로비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F와 와인을 마시고 있는 걸 보고 셋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 F를 봤을 땐 정말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와 담소하는 사이 외모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F는 음악 취향이 상당히 괜찮았고 지적이며 말솜씨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못생김을 매력으로 조정하고 행사할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인도에 가져갈 피아노 곡을 딱 한 곡만 남긴다면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슈만의 사육제라고 정합니다. 그 뒤로 사육제 동호회를 만들어서 사육제를 연주하는 콘서트에도 가고 사육제 음반을 함께 들으며 연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죠. 두 사람 다 기혼이지만 서로의 집에서 음악을 듣는데요. F의 외모 때문인지 주인공의 아내는 조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F의 남편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집은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죠. F가 슈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린 누구나 많건적건 가면을 쓰고 살아가.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악령의 가면 밑에는 천사의 민낯이 있고 천사의 가면 밑에는 악령의 민낯이 있어. 어느 한쪽만 있을 수는 없어. 그게 우리야. 그게 카니발이고. 그리고 슈만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얼굴을 동시에 볼 줄 알았어. 가면과 민낯의 양쪽을. 왜냐하면 스스로 영혼을 깊이 분열시킨 인간이었으니까. 가면과 민낯의 숨막히는 틈새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슈만의 사육제인 줄 알겠더라고요. 잠깐 슈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슈만은 지킬 앤 하이드만큼은 아니지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조증 때문에 광기와 우울에 빠져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슈만의 가면 이야기가 F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되거든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F가 말한 가면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가면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면이 없다면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죠. 7번째 작품은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입니다. 5년 전에 주인공이 혼자 여행하던 중에 한 온천마을 작은 료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현관에는 머리카락이고 눈썹이고 한 올도 남지 않은 노인이 있었고 나이 든 갈색 고양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짐을 풀어놓고 목욕탕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등을 밀어줄까요? 하고 묻는데 주인공이 그러라고 하죠. 원숭이가 인간의 말을 할 줄 알게 된 까닭은 시나가와에서 살던 시절 대학 교수였던 주인이 자식이 없어서 원숭이를 붙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원숭이에게 혹시 괜찮으면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원숭이는 목욕을 마치고 밤에 방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맥주와 안주를 들고 방으로 온 원숭이는 동물원의 다른 동료 원숭이들과 소통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렇다고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처지를 토로합니다. 난처하게도 암컷 원숭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가지 않고 인간 여성을 연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인간 여성이 응해줄 리 없으니 원숭이는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을 훔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명의 이름을 훔쳤고요. 이름을 잃어버린 여성은 가끔 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 때문에 원숭이는 죄책감이 들어 이제는 그 행동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묘한 사건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주인공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테니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업무 미팅을 하기 위해 만난 여성 편집자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인데 제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녀에게 원숭이의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미안해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원숭이가 사랑에 대해 말한 부분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사랑이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연료입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사랑이 사라져도,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연모했다는 기억은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의 말처럼 사랑이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소중한 이유는 그 순간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이겠죠. 사랑 없이 사는 삶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사막처럼 메마릅니다. 마지막은 표제적인 1인칭 단수입니다. 주인공은 평소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기 때문에 슈트를 거의 입지 않는데 어쩌다 옷장에서 그 옷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시험삼아 입어봅니다. 실제로 차려입고 나면 이왕 입었는데 그냥 벗긴 아쉬워서 슈트를 입은 채 밖에 나가 1시간 정도 걷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가 중국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바람에 혼자 집에서 소설을 읽다가 몇 년 전에 산 폴 스미스의 다크블루 슈트와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넥타이를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울 앞에서 이상하게도 깨름직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뭔가 암시를 주는데요. 정처 없이 봄날 저녁의 날씨를 즐기다가 동네 단골바가 아닌 한 번도 간 적 없는 바에 들어갑니다. 보드카를 주문하고 일부러 조명이 적당한 곳에 앉아서 소설을 마저 읽으려는데 계속해서 막연한 위화감을 느끼죠. 소설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보면 볼수록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곳에 비친 이가 만약 나 자신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중요한 분기점이 몇 곳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거나 왼쪽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1인칭 단수의 나로서 실제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다른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쉰 안팎의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서 책을 참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라고 하니 그녀는 그러고 있으면 재밌나요? 라며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처음 보는 사이에 나눌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죠. 아무래도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인공이 자신을 아는 분이냐고 묻자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며 발끈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 친구의 친구라고 말하며 주인공을 무척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3년 전 어느 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면서요. 주인공은 황급히 자리를 뜨며 3년 전 일을 떠올려보지만 기억이 가닿는 데는 없었습니다. 1인칭 단수는 이렇게 결말을 맺는데요. 주인공이 슈트를 입으며 느꼈던 알 수 없는 괴리감 같은 걸 현실을 사는 우리도 가끔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요. 우리는 1인칭 단수로 존재하지만 3인칭의 시점에서 관찰과 평가를 당하는 입장으로 살아갑니다. 바에서 만난 여성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하루키의 소설은 유쾌하면서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주인공이 가상의 인물인 동시에 하루키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자전적 소설을 썼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또 책을 읽다 보니까 화자가 누구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인공이 만났던 사람들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살면서 한 번 마주쳤을 뿐이고 작은 사건들 속에 기억될 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인데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기억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감정적 자산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드렸는데 일부러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하루키만의 독특한 문체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